자, 그럼 여러분 우리 그 보조교재로 쭉 가볼게요. 보조교재로. 자, 이번에는 유동자산, 그 중에 당좌자산인 거. 이거는 이제 뭐, 자, 첫 번째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크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이어야 된다라는 거, 세 가지 조건 갖췄을 때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거 있죠. 단기매매 증권은 우리가 단기간 내에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투입하는 경우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요. 취득원가를 구할 때는 매입한 수량 곱하기 단가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여러분, 액면가는 무시죠? 이제 이런 거는 알고 계시죠? 액면가는 무시한다. 뿐만 아니라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계정 코드를 900번대 코드를 써야 된다는 거죠. 900번대 코드로 처리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기매매 증권을 내가 보유하다가 회계 기말이 돼서 평가를 할 때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공정가액법이라고 부르죠. 만약에 공정가액이 더 올랐다면, 그러니까 시가가 상승했다면 이런 경우는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그 공정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했을 때는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을 인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여러분 실현된 거예요? 미실현된 거예요? 미실현이죠? 단기매매 증권에서는 미실현된 손익도 수익 비용으로 인식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 실현된 건 아니지만 얘네들은 수익과 비용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처분할 때 보시면요, 여러분, 처분 가치가 더 큰 경우는, 장부가액보다 처분 가치가 더 큰 경우에는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나올 거고, 만약에 처분 가치가 더 작다면 단기매매 증권의 처분 손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처분 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제세 공과금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한다? 이때는 계정 과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뭐 수수료 이런 과목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처분가액에서 직접 차감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에다가 더하기 하고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에다가 떼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이익에다가 떼기하고 손실에다 더하기 한다. 별도의 규정 과목을 쓰지 않는다는 거.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다음 장으로 가서 보유하고 있을 때 회계 처리들이 있었죠. 보유하고 있을 때. 자, 그래서 이자나 배당금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뭐 지분증권은 배당금이고 채무증권은 이자를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자를 받을 때는 이자 수익이라고 처리하죠. 이자 수익.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배당금 수익이라고 처리하는데 이게 현금 배당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주식 배당을 받는 경우는 뒤에서 나온 얘기인데 자산 증가나 수익의 증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는다. 자산 및 수익의 증가를 처리하지 않고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대신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수량과 단가만 조정한다. 어떻게? 수량은 증가시키고 단가는 감소시켜가지고 처리를 해준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게. 자, 밑으로 가서
매출 채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 하면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 매출금 그리고 바드럼 이 두 가지를 매출 채권이라고 부르고 있죠. 반대는 이제 매입 채무고요.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이죠. 자, 이랬을 때 바드럼을 우리가 처리한다 그랬을 때 몇 가지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바드럼이 만기가 되면 이 돈을 은행에다 추심을 요청한다고 하죠. 그래서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수수료 비용이라는 과목을 쓴다라는 거죠. 수수료 비용 과목을 쓴다. 그래서 바드럼은 대변으로 가고 차변은 뭐 현금 그리고 수수료 비용 이런 과목이 오게끔 처리가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할인하는 경우죠. 할인하는 경우. 그래서 바드럼이 만기가 되기 전에 금융기관에 매각해서 할인하는 경우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이자나 수수료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추가를 하자면 약소금 바드럼의 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매각거래라는 게 있고 매각거래 이때 할인료 이거는 여러분 잠깐만 할인료라고 하는 게 이자잖아요. 할인료 이자. 그래서 할인료는 어음이 얼마짜리인지 곱하기 이자율을 곱하고 월할 계산하면은 12로 나눈 다음에 남은 개월수만큼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남은 개월수. 일로 계산하면은 나누기 365에 남은 일수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자, 이게 매각 거래인 경우는 어음을 여러분 내가 은행에다가 매각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음의 소유권이 나한테서 사라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바드러움이 대변에 가겠죠.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차변의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할 거랍니다. 예를 들어서 평행상 이게 80원이다 이렇게 한다면 나머지만 이제 현금이 됩니다. 이 금액은 임의로 잡은 거예요. 매각 거래. 근데 여러분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차익 거래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차익 거래.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음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을 어음 담보로 빌려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차익 거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어음은 그대로 내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어음 가지고 있고 나중에 어음 만기되면 돈 받는 거죠. 그래서 단기 차익금이 되는 거죠. 단기 차익금. 예를 들어서 얘도 1,000원이다. 그러면 이때의 할인료는 이자 비용이라고 처리하고 대출 받았으니까 이자 비용 80원 나머지가 현금이다.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게 처리되는 게 할인 매각거래 차익거래다. 차익거래는 자주 쓰이진 않아요. 근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겠고요. 세 번째 볼게요. 배서양도라고 하는 거 있었죠? 배서양도. 자, 그래서 바드럼의 배서양도 하면은 바드럼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될 걸 네가 가서 받아 하고 권리를 넘겨주는 걸 받으러 오의 대서양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대변이 받으러 오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하면 대변에 받으러 오는 거래. 네 번째 보면 받으러 오는 부도가 있어요. 부도라는 거는 거기 보시면 어음이나 수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급 기일에 거래처의 사정에 의해서 나는 지급 요청을 했으나 상대방이 이제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태, 그러니까 거절을 하는 상태를 부도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상법 규정에서는 어음이 부도가 됐을 때 이게 부도가 확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 판결에 따라 부도가 확정돼야 하는데 부도가 발생한 이후에 6개월이 경과된 이유만 부도가 확정되어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부도 발생과 부도 확정이 다르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거는 부가가치세에서도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지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도 발생했을 때, 즉 미경과됐을 때, 6개월 미경과됐을 때는 부도원과 수표 과목을 써서 이게 회계 처리는 받으러 오면 없어지지만 이게 회수 가능성이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걸 의미하죠. 부도 어원과 수표. 그러다가 나중에 부도가 확정이 되고 나면은 6개월 경과 후에는 이걸 이제 못 받는 돈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도원과 수표는 대변에 가고 차변이 뭐 대손 충당금이나 대손 상각비 과목이 차변에 온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서 이제 대손과 관련된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면 자, 회수가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되는 채권 금액에 회수가 안 되는 상태를 대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말에 매출 채권 등 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 발생액을 예상해서 대손 충당금을 미리 설정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때 보충법에 의한다라는 거. 보충법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예요. 그래서 기말 채권 잔액에다가 대손율을 곱해주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죠. 뭐 1%냐 2%냐 거기서 기말 대손 충당 잔액을 빼서 나온 금액만큼을 설정액으로 보는데 만약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서 보충시가 있고 동그라미 1번 밑에 환입시가 있죠. 환입시. 보충시는 이제 뭐예요? 모질라니 더 채워야 되는 거고 환입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너무 충당금이 많으니까 도로 꺼내와야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보충시를 보면 차변에 비용 발생 대손상각비, 대변에 자산감소 대손 충당금이 오는데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얘기하죠. 대변은. 근데 이때 쓰이는 계정 과목이 여러분 그냥 대손상각비가 있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대손상각비는 언제 쓰이냐면 매출 채권일 때 쓰인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된다라는 것과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닌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쓰이는 계정 과목이고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된다라는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환입이 된다는 것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 가져온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차변에 써주고 대변에 대손 충당 환입으로 처리된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회계 기간 중에 대손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 처리, 대손 충당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 우리가 처리가 달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충당금 잔액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은 차변에 대손 충당금만 오고요. 충당금 잔액이 부족하게 있는 경우라면 충당금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되니까 나머지 금액을 대손상각비 혹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개정 과목을 써서 처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거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없으면, 대손 충당금이 아예 없으면 이때는 뭐 충당금을 쓸 수 없으니까 다 대손상각비 개정 과목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끝으로 대손금이 회수가 된 경우에는 처리 당시에 이게 충당금이었는지 상각비였는지 이런 거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냥 대변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내용이었던 거예요. 당좌자산에서는 그 정도 알아볼 수 있겠고요. 더 재고자산으로 내려가 볼 거예요. 자, 재고자산은 여러분 그 33페이지 잠깐만 타이틀만 잠깐 확인해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들어가 볼게요. 교재 33페이지 읽어볼게요. 자, 33페이지 잠깐 읽어보면은 재고자산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 뭐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이다 이거죠. 종류가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취득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보조교재랑 같이 비교해보면서 보세요. 보조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고자산 취득원가를 기록할 때는 내가 매입하는 수량에다가 매입하는 단가를 곱해주는 거죠. 맞아요? 수량 곱하기 단가. 근데 이 매입하는 단가가 곧 원가가 된단 말이에요. 원가. 그래서 수량 곱하기 단가인데 이때 매입 금액이 원가가 되는데 여기다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더해준다는 거죠. 물론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이라고 하면은 공간비나 수수료, 관세, 통관 비용 같은 각종 부대 비용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 환출 예율이 매입 할인이 있는 경우는 차감시켜야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순수 매입 금액, 즉 순매입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순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출한 총 금액에서 매출 환입 및 예율이 매출 할인을 차감했을 때 금액인데, 여러분 여기서 총 매출액이라고 하는 걸 구할 때는 뭐 어떻게 구하겠어요? 매출액을. 순수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및 예율이 할인을 차감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내가 매입할 때 취득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매입한 수량에다가 매입 단가란 말이에요. 뭐 부대비용 있으면 더해주고, 그래서 취득시 부대비용을 더해줍니다. 근데 매입 단가가 결국에는 이게 그 당시에 시가겠지만 원가지 원가, 내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원가가 된다. 그 다음에 매출을 할 때 순수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매출 판매한 수량이다. 산 거 아니라 이건 산 거. 그래서 판매한 수량이다. 곱하기 매입 단가로 나가는 게 아니죠. 매출액은 판매할 때 시가겠지. 팔았을 때 시가. 그래서 판매 시 단가.
여기서 뭐 빼고 있으면 빼주는 거지. 매출 환입이 되누리. 얘도 내 입장에서는 판매 시 단가라는 게 뭐예요? 시가지 시가. 시가. 그러니까 이게 둘의 차이 때문에 뭐 매출액이 되고 매출 원가가 돼서 나중에는 그게 뭐 매출 총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때 판매한 수량에다 판매 시 단가를 곱하면 매출액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빼기 매출원가를 해줄 때 매출원가는 뭐야? 수량은 똑같은데 판매 수량에다 곱하기 매입 단가를 곱해준 게 매출원가가 되겠지. 매입 단가. 그래서 얘를 빼주면 그게 매출 총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 매출 총익 구할 때 어떻게 계산할 거니? 그랬을 때 판매된 수량들을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내가 계산할 건지 수량을 기록하는 방법, 단가를 기록하는 이거 아니죠. 판매한 수량을 기록할 때 여기죠 여기 얘네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진다는 얘기죠. 매출원가를 적용할 때 어떤 방식을 적용할 건지 그게 이제 책에 나오는 보조교재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수량을 기록하는 방법. 너 언제 판매 수량 언제 구할 거야? 언제 파악할 거야? 그게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이다. 계속기록법은 우리가 방법을 알고 있죠. 그래서 회계기간 중에 매입, 매출 수량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판매된 수량을 계속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회계기간 중에 매출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기초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분을 더하고 매출 원가를 빼서 기말재고를 파악하는 방법. 장부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고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방법이다. 다만 적용하기 번거로움이 있다. 이거. 자, 두 번째가 실지재고조사법이죠. 실지재고조사법은 말 그대로 실제로 재고조사를 해본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회계기간 중에는 매입만 기록하고 매출했을 때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다. 매입한 것만 기록해놓고 매출한 수량 같은 거 파악하지 않았다가 기말에 파악한다. 그래서 실제 창고 조사를 통해 기말 재고액을 산출함으로 기말에만 매출원가를 알 수 있다. 그게 특징이죠. 그래서 기초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분을 더하고 기말 재고액을 빼서 매출원가를 구한다. 물론 결과는 같겠지만 방식이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얘네들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여기서 좀 더 생각을 더 확장해서 여러분 만약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생각해봐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발생했다. 나 창고에 들어갔는데 없네. 그럼 여러분, 계속 기록법을 쓰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계속 기록법을 쓰는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창고에 들어가서 없어진 거는 봐봐요. 실제로는 창고에 존재하지 않겠죠. 감모 손실이 있다는 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나는 창고에 안 들어가 보고 장부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기말 재고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봐봐. 창고에는 지금 도둑 들어서 다 갖고 갔어. 없어. 왜 나는 창고에 안 들어가? 장부로만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 그럼 없는 걸 있다고 계산할 거 아니에요. 맞죠? 없어 창고가 보면. 근데 난 있대. 장부에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재고자산 감모 손실액이 모두 기말 재고에 포함되게 되는 거지. 계속 기록법을 쓰면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다. 반면에 실질재고 조사법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메인만 기록해놓고 나 이제 창고 들어갔나해? 하고 들어가 봤어요. 몇 개 팔았는지 나도 몰라. 근데 들어가 봤는데 걔 중에 팔린 것도 있지만 없어진 것도 있어. 그냥. 근데 나는 없어진 거를 다 뭐라고 생각해? 팔렸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씨 나 되게 많이 팔았네? 라고 생각할 거냐? 아닌데 도난당한 건데. 그래서 실질재고 조사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감모 손실이 발생하면 다 매출원가에 포함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둘은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감모가 발생했을 때. 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단가 결정 방법으로 내려가 볼게요. 단가가 이제 이거죠. 팔았을 때 단가를 뭘로 매길 거냐. 그래야 내가 매출원가 구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첫 번째가 개별법. 보시죠? 개별법. 여기는 이제 가격표 같은 거를 붙여놓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매입한 단가와 매출 시 원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1대1이죠. 네가 사온 거, 내가 사왔을 때 금액을 나갈 때를 똑같이 매기겠다. 정확하게 매칭이 된다는 점. 특징이 가장 정확하게 수익과 비용이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사왔던 물건이 그대로 나간다는 따지는 거죠. 근데 수량이나 종류가 다양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 방법을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잘 통용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입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은 그거죠. 현재 발생하는 매출, 그러니까 최근의 매출, 지금 발생한 매출에 과거의 원가를 적용하는 방법. 먼저 거부터 먼저 나간다니까 과거 원가를 적용해 주는 방법이다.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불일치한다는 거죠. 수익은 지금 발생하지만 원가는 과거 거가 적용된다라는 점에서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불일치한다. 선입, 선출은 물건이 들어온 순서대로 나간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물량은과 일반적인 물량은과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물가 상승 시에는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는 점도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말 재고는 최근의 시가로 보고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후입선출법은 뒤에 거부터 나가는 거죠. 현재 발생 매출, 그러니까 지금의 매출에 최근 거부터 적용한다 이거죠. 최근의 원가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수익과 비용은 어때요? 서로 대충 일치한다고 봐야 되겠죠. 비슷하게 대응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일치한다,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대신 이 방법은 여러분, 물가 상승할 때 이익이 적게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비싼 물건이 팔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수주의를 적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보수주의. 물가 상승할 때 호입산출법은 보수주의를 적용하는 방식이 될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말 재고 금액이 과거 원가로 보고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평균법으로 내려가 보면은 평균법에서는 매입한 재고자산의 평균가로서 매출원가를 적용하는 방법인데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두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이동평균법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새롭게 계산해서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번거로움이 있죠. 번거로움이 있다. 거래가 있을 때마다 계산해야 되니까. 대신 회계 기간 중에 그 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출 원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방법은 계속기록법과 이제 연관이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총평균법은 매입 시에는 평균 단가를 계산하지 않고 회계 기말에 가서 지금까지 모든 평균가를 한꺼번에 구하는 거죠. 기중의 모든 매입 거래에 대해 총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좀 적용하기는 편리하긴 한데 이게 회계 기간 중에 원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죠. 그래서 그게 특징이 되겠고 실질재고 조사법과 연관이 있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물가 상승 시 각 방법들의 비교를 해보면 기말재고의 매출원가, 매출총액 얘네들의 방법들이 있었죠. 그 순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물가 상승할 때 기말재고액은 선, 이, 총후의 순서대로 나타난다고 그랬고 매출원가는 기말재고액과는 반비례의 관계이기 때문에 후총 이선의 순서가 되고 매출원가, 매출총액은 또다시 반대이기 때문에 선, 이, 총 후의 순서가 된다는 점 그렇게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뒷장에 넘어가 보면 여러분 재고자산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이것도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아마 문제 풀 때 본 적 있을 거예요. 재고자산의 소유권, 기말 재고자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문제. 자, 미착 상품이다. 이 말은 미착이 뭐야? 도착 안 한 거. 운송 중에 있는 거.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와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여러분 매입자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운송 중인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내 걸로 쳐야 돼, 안 쳐야 돼? 내가 구매자라면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우리가 기말 결산할 때 이런 거 다루기 때문에 내 거에 포함시켜야 한다.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는 운송 중인 경우에 판매자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판매자이면은 내 거고 내가 구매자이면 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위탁상품, 적송품. 그러니까 딴 집에 보내버렸다 이거지. 선적해서 발송해버린 물품이다. 야, 너 딴 데 가서 대신 팔아줘. 그래서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소유다. 나는 누군데? 주로 내가 이때는 위탁자가 되자. 그래서 내가 위탁자인 상황에서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모두 내 거에 포함시켜줘야 돼요. 알았죠? 아직 수탁자가 판매 못한 거는 내 거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송품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시송품 잠깐 써보고 결정해도 돼요? 써보고 결정하세요. 이런 거 시송품. 그래서 구매자가 구입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소유다.
그래서 그냥 쉽게 접근하려고 그러면 마트에서 여러분 시식해보는 것도 시식이잖아요. 한번 먹어보는 거죠. 그 먹었다고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중품 사겠다고 해야 이게 진짜 사는 거지. 이게 뭐 잠깐 써보라 그랬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할부 판매는 여러분 부가가치세하고는 다른데요. 부가세에서는 뭐 장기냐 단기냐 다 구분하지만 재무회계적으로는 기업회계에서는 인도기준이에요. 인도기준. 그래서 상품의 인도 시점에 구매자의 소유가 됩니다. 판매 시점, 인도 시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세무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을 더 추가한 건데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이다. 자, 만약에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다. 혹은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 뭐예요? 내가 이것을 판매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반품된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인도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고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인도 기준. 근데 나는 과거에 이 물건을 팔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판매가 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경험이 없어. 그러면 구입을 수락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거나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밝혔을 때, 그때 이거는 언제 얘가 반품을 할지 나도 모르니까 그때 이것을 소유권이 바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추정할 수 있으면 인도 기준이고 추정할 수 없으면 상대방의 구입 의사를 밝혔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저당 상품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저당 상품, 근저당, 담보 제공.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저당권이 실행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돈 꺼간 사람이 안 갚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갚았다면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담보 제공자의 재고자산이다. 판매자 거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나오는 것들 더 알아볼게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여러분 수량에 대한 부족분을 말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기말에 재고조사를 했을 때 재고자산 실제 수량이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 수량이 모자라는 거지. 수량 장부상의 수량보다 부족한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수량에 대한 부족분을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재고자산 감모손실액을 구할 때는 여기 나와있죠? 자, 이거는 수량이 모자랄 때를 말하기 때문에 수량에 대한 손실이에요. 그래서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수량, 장부가 원래 있어야 되는 수량이죠. 실제 수량을 빼주는 거예요. 장부에서 실제 수량을 빼주고 그럼 부족한 수량이 나오고 여기다 곱하기 매입시 단가 원가지. 원가를 곱해주는 거예요. 원가. 자, 그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부르고 왜 이 손실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건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정상적인 원인이다.
비정상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정상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었고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요 얘기 있었는데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또 생각 안 나죠. 이건 기억하는데 그건 또 생각이 안 나니까 다시 정리해야지. 만약에 정상 감모다. 그냥 결산자를 입력해서 실제 수량으로 입력한다. 그러니까 실제 수량을 입력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말 재고가 줄어들게끔 입력했다는 얘기고 고로 매출원가가 커지게끔 입력한다는 뜻이에요. 실제 수량을 입력한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매출원가에 포함 안 해서 시킨다는 얘기니까 두 가지 행동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일반전표 12월 31일에다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전에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고 처리한다고 했을 때 저그 8번 타계정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도 실제 수량으로 입력합니다. 결론은 둘 다 실제 수량으로 입력한다 있는데 얘는 타계정 대체를 만들고 나서 실제로 입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결론은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기말 재고가 낮게 입력이 됐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타계정 대체로 가버렸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아무 영향도 없다. 이 빼기 아니라 불변. 빼기 같은데?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타계정 대체는 이제 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거기 밑에 거 보고 평가손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타계정 대체 잠깐 읽어볼까요? 재고자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여기 본래 의도가 뭐야? 판매예요. 이거죠? 제조나 판매. 그래서 매출원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아까 여기 매출원가에 포함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걸 타계정 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그번호 8번으로 입력한다. 맞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감모는 아까 뭐가 모자라는 거예요? 어디 갔어? 수량이 모자라는 걸 말했죠? 감모는 수량이 모자라는 거. 근데 평가손실이라 그러면 얘는 단가가 떨어진 걸 말해요. 단가가. 그러니까 수량은
떨어진 게 아니고 수량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단가가 떨어진 거를 평가 손실이라고 불러요. 자, 읽어볼게요. 기말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발생하고 이때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저가법 가격이 하락했을 때만 평가하는 방법이죠. 거기 밑에 설명 보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계정 과목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매출원가에 포함된다는 점과 저가법은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 평가를 하고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하는 경우는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걸 저가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고가법이라는 말이 없다고 했었죠. 혹시 다 그거 정리 덜 되신 분이면 잠깐 마무리하시고 제가 이 얘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나? 재고자산 이 표시 아닌 것 같아요. 평가손실이죠.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그 시가가 떨어진 거지 단가가 하락한 거죠. 단가 수량이 아니에요. 단가요. 하락. 근데 얘는 그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그랬죠.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매출원가.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그래서 여러분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어쨌든 수량 곱하기 단가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실제 수량에다가 장부에 있는 수량이 아니라 실제 수량에다가 곱하기 원래 금액이 장부상 단가죠. 빼기 기말시가 이걸 뺀단 말이에요. 단가에서 시가를 뺐을 때 하락액이 손실액이니까 하락한 것만큼이 이만큼이 손실액이니까 거기다 수량을 곱한단 말이에요. 그게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이다. 알았죠? 단가에서 정말 그 시가를 뺐을 때 하락액 그러니까 저가법이라는 거예요. 저가법. 그러면 잠깐 회계 처리를 살펴보면 전에도 한번 공부는 했는데 먼저 상품 200만원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날짜 좀 적을게요. 20X1년 1월 1일. 자, 그래서 상품을 200만원 외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사전 상품이 외상 매입금이 되고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됐는데
가격 오르는 건 평가 안 하는 거 아시죠? 평가 이익이란 말 쓰면 안 되는 거. 그 얘기는 생략하고. 자, 20X 1년 말 기말 시가는 150이다. 뭐야 이거 50 떨어졌잖아. 그러면 평가해야죠. 차변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되고 매출원가라고 그랬죠? 비용 중에서도 매출원가에 속하는 비용이라고요. 대변은 기억해놔야 되잖아. 얼마 떨어졌는지.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이제 상품은 겉으로 볼 때 200이지만 가치가 50만원 떨어져서 150만원 있는 것과 같은 상태니까. 자, X 2년 말에도 회복이 됐어요. 시가 회복이 되는 경우 기말 시가는 예를 들어서 190이다. 얘가 매입했을 때고 얘가 시가 하락시고 시가 회복시죠. 그러면 한 번 떨어졌던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경우를 회복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건 괜찮아. 그거는 인식해 줄 수 있어요. 이익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충당금은 40만원 넣지만 없어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당금에 이제 10만원 남은 거 아시죠, 여러분? 10만원 남아있는 건데. 만약에 X 3년도에 가갖고, 기말 시가가 230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시가 회복시 1번인 거고, 얘는 시가 회복시 2번인데, 야, 너 그럼 40만원 또 올랐는데 40만원 처리하면 되냐 그랬을 때, 안 된다지, 안 된다. 왜? 야, 너 충당금에 쌓아놓은 거 지금 10만원 남았잖아. 그 10만원까지밖에 못 올려. 이 얘기가 그죠? 그래서 차변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다. 대변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에요. 그 이상의 금액은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는다. 왜? 나 저가법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평가 손실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마무리할게요. 감모도 공부했고 평가도 공부했어요. 두 개가 만약에 나한테 동시에 발생하는 우한을 겪는다면, 아, 나 감모도 있고 손실도 있고 평가 손실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부터 적용해야 될까요?
이게 힌트야. 뭐부터?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실제 수량이라는 뭐야? 담모를 반영한 이후의 수량이겠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재고자산 담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선감모 후평가예요. 담모 손실을 먼저 적용하고 이후 평가 손실을 반영한다. 정리 다 되면 책에서 하나만 보고 이 단원을 마무리할 거예요. 정리 다 되신 분은 4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되셨으면 42페이지 좀 잠깐 볼게요, 여러분. 거기에 지금 뭘 보려고 그러냐면 앞에 이 뒤에 내용들은 다 설명했던 거라서 재고자산의 시가라는 말 이 부분을 잠깐 볼 거예요. 자,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교재. 자, 재고자산은 품질 저하나 진부하, 유행 경과 등으로 인하여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 이걸 평가 손실이라고 그러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가법이란 여러분 주어와 대상어가 바뀌어 있어요. 이거 바꿔주세요. 저가법이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하락한 경우만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자, 재고자산을 저가로 평가하는 경우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쭉 읽어볼 건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눈여겨봐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제품, 상품, 제공품의 시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를 말한다. 생산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 대체 원가를 말한다. 다만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저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 단락을 잠깐 정리할게요. 세 줄일 건데 세 줄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시가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잠깐 지우고 여기다 적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한 시가가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잠깐 힌트를 줬는데
내가 여러분 아까 매입할 때 취득원가는 매입 시 시가가 되는데 그게 원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현행 대체원가라고 해요. 매입해 올 때의 시가. 또 시가는 시가잖아.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나중에 팔 때 매출액이 되잖아요. 시가로 팔지. 그건 순실현 가능가액이라고 해요. 그것도 시가는 시가잖아. 시가의 개념이라 그러면 시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행 대체원가라는 것과 순실현 가능가치가 있어요. 가능가액? 가능가치. 같은 말인데 이왕이면 자 별로 이름이 이상한데 현행 대체원가라는 것은 제가 쉽게 얘기하면 사왔을 때 시가를 말해요. 사온 게 나한테 원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현행 대체원가 매입시 시가 나한테는 그게 원가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확한 의미로 사전적으로 설명하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갖거나 대등한 자산으로 취득한다고 했을 때 지급해야 될 금액을 말해요. 똑같은 물건으로 이 물건을 똑같은 물건으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지급해야 될 금액. 내가 똑같은 걸로 사오려고 했어요. 그걸 현행 대체원가라고 해요. 사올 때 시가. 그래서 이게 적용되는 것은 사왔을 때니까 원재료, 상품 이런 애들이 적용되겠지. 이런 것들 원재료나 상품. 근데 상품은 순실현 가능가치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원재료만 여기서 적용된다고 해주세요. 괜히 양쪽 다 들어간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원재료가 현행 대체원가가 적용되는 재료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순실현 가능가치는 이거는 실현이 뭐야? 현금화하는 걸 실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건 내가 현 시점에서 이 물건을 팔았을 때 회수 가능한 금액을 말해요. 그러니까 판매 시 시가가 되는 거죠. 매출할 때 시가. 이게 나한테는 매출액이 되는 거지. 돈 받는 금액. 이게 적용되는 게 이제 내가 팔아야 되는 물건들, 상품이나 제품 같은 거. 제공품, 반제품 이런 애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순실현 가능가치를 시가라고 본다 이거예요. 현행 대체원가는 사왔을 때 시가를 말하는 거라서 원재료. 그 다음에 순실현 가능가치는 팔았을 때 시가를 말하는 거라서 상품, 제품, 제공품 이런 것들이다. 자, 그리고 이 말 있죠?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적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것도 지문으로 나올 때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만약에 원재료는 가치가 떨어졌는데 이것을 통해서 완성되는 제품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여기서는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방법에는 종목별 기준, 조별 기준, 그리고 총계 기준이 있다. 종목별 기준이라는 것은 각각의 종목별로 나눈다. 예를 들면 원재료는 원재료끼리, 상품은 상품끼리, 제품은 제품끼리.
조별 기준은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종목별로 하는데 조별은 비슷한 거니까 이건 같이 묶자. 총계 기준은 야 귀찮은데 뭐 다 넣어 한꺼번에 이게 총계 기준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종목별 기준은 재고자산 개별 항목에 대해서 저가법을 적용하는 방법이고 조별 기준은 유사한 재고자산 집단에 대해서 저가법을 적용하는 방법이고 총계 기준은 전체 재고자산에 대해서 저가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 계표 기준에서는 자,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종목별 기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각자 따로따로 해라. 다만 재고 항목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별 기준까지도 적용해 줄 수 있다. 안 되는데 그것까지 내가 해줄게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총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안 된다. 알았죠? 그래서 그거 이렇게 평가 손실에 관한 내용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단어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